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가 노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감을 전했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내부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놓고는 이견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30일로 예정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취소됐지만 일선 경찰들의 분노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외 유입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하루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회의와 출장을 자제하는 등의 자율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소비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진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는 가방 제조사로부터 성분 검사를 통보받고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될 때까지 가방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4조 원 넘는 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파장이 상당합니다. 울릉도에 있는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육으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에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에게 당내 분위기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카페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발암물질 가방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름철 한정판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스타벅스 가방. YTN 사회부가 이 문제 상당 기간 취재해 왔는데요. 황윤태 기자가 취재한 내용 줄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은 대통령실부터 가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보낸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단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외부 일정이 없으면 예외 없이 이곳 용산청사 출근길마다 약식 회견을 진행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내부 총질 문자로 관심이 집중된 오늘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곧장 출근했습니다. 따로 윤 대통령 목소리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오전에 최영범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 노출돼 국민이나 언론에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라고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은 당무에 일일이 지침을 주는 일이 없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도 들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출된 문자는 당이 어려운 데 애쓰는 권성동 대행을 격려하고 덕담하는 차원으로 짐작한다며 확대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수석의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님 모시고 회의도 하고 했지만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홍보수석이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도 여전히 궁금한데요. 당장 내일도 지방 일정이 있고 다음 주에는 여름 휴가가 예정돼 있어서 관련 질문을 윤 대통령에게 할 기회가 있을지는 당분간 불투명합니다. 네, 어제 문자 메시지에 등장한 강기훈이란 이름도 관심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권 대행의 메시지 입력창에 강기훈과 함께라고 쓰여 있었죠.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언급하는 인물이 누구일지 관심이 불붙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 행정관 중에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획비서관실 소속으로 일정 관리와 조정 업무를 보좌하고 있고요. 아직 임용 절차를 밟고 있어서 정식 발령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980년생 연세대 법대를 나온 강 행정관은 과거 자유의 새벽당 창당 발기인이고요. 친중 적폐 청산, 북한 인권운동, 사형제 부활, 안티페미니즘 등을 주장하는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이당 간판을 달고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행정관이 권성동 대행이 메시지창에 쓴 그 사람인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대행의 문자는 물론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강 행정관이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찍힌 사진도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어서 메시지 불똥이 인사나 채용 문제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권성동 대행이 직접 추천했다고 밝혀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가 어제 날짜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우 씨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참여해 업무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고 정당한 채용 절차도 거쳤다고 밝혔지만 아버지가 강릉 선관위원인 것이 드러나는 등 이해 충돌, 아빠 찬스 등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침묵을 지켰던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서 애둘러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문제로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 추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현직 대통령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건 사상 초유일인 만큼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어제 SNS에 공개한 사과문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 직무대행의 출근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가 본의 아니게 유출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입을 닫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잇따르자 애써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이번 일은 우발적 해프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당내 갈등이나 분란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당 안팎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침묵을 이어가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서 불편한 심경을 애둘러 밝혔습니다. 현재 울릉도에 머무는 이 대표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지칭해서 그 섬에선 카메라가 사라지면 윽박 지르고 카메라 앞에선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며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윤 인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인용해 여의도에선 앞으로는 양의 머리를 걸어두고 뒤로는 정상배에게 개고기를 받아와 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 대표가 특별히 문자 내용을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전혀 오해 없이 명확히 뜻을 이해했다며 자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정적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 인사들도 공개 반발했는데 특히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두고는 당을 위한 쓴소리를 단순히 분란으로 받아들인 것이냐며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쓴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이 좀 보여요. 여당이 늘 정부 편만 들고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하다 보면은 사실 정부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 이런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경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채용 문제로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는 권성동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이자 직무대행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말을 아끼면서도 문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발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대표의 재건은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문자나 보낼 만큼 한가한 상황이냐고 꼬집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에나 관심을 두니까 민생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권 대표야 이것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사과를 하고 또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애써 그냥 해명을 해주고 계시긴 하지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결자 해지를 하셔야죠. 이처럼 내부 반발에 야당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파문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찰국과 관련된 논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찰국 문제가 또 한 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립성은 보장하겠다면서도 경찰은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며 비판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경찰국은 그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다만 이 장관은 전국 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건 과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일선 경찰관 회의가 취소되면서 극한 갈등을 피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을 줄이려는 모습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윤익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어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출석했는데 과거 음주전력 등을 둘러싼 야당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공영방송 편파성 문제와 함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알박기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이 될 수 있는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한석수 총리가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한 총리가 이렇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기업인 어떤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또 윤석열 대통령 간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평가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또 이준석 대표 징계에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는 일단 사태 진화에 급급한 모습인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당내 분위기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마이크 차시면서 이걸 누가 수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진짜 누가 수습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가지고 많은 네. 국민들께서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요. 네. 저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네. 물은 이미 엎질러진 것 같고요. 제가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과 당대표를 동시에 보호하고 또 사태를 수습해야 할 최고위원으로서 네. 참 난감합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두 분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열도 좀 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라고 하면 누가 대통령과 누굽니까? 당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 네. 좀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드라마 우영우 보면은 워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네. 좀 워워의 시간이 좀 당정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워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열으셨는데 하나씩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세 줄짜리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자가 여러 가지 논쟁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일단 대통령도 텔레그램을 쓰는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됐고 또 권성동 직무대행과 대통령이 긴밀하게 소통하는구나도 확인됐고 여러 가지 갈래로 또 당의 어떤 지지율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좀 역시나 좀 문자를 통해서 확인된 것들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거에서 좀 많이 당원분들과 국민들께서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개인적으로 아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대선과 지선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네. 물론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이 비판은 방법론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당대표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네. 이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대통령께서 혹시 인식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당원분들께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언론에서는 김 최고위원께서 소문이 좀 확인된 거다라고 예, 하셨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뭐 일각에서 어제 그 박형수 원내대변인께서도 네. 대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이라는 시중에서 표현된 단어들을 쓴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네. 그 당시에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갈등설이라든 것이 실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추측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좀 공개 방증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는 빨리 이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유의 어떤 SNS 정치를 했는데 또 사자성어 양두구역을 의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화면에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자, 그 섬에서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선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라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본인이 정말 저희가 탄핵 이후에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을 이기는 대선과 지선을 이기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한 분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밥도 굶고 잠도 줄이고 하면서 네. 이 지도부가 정말 열심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는 개인적으로 억울함은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희가 집권 여당입니다. 당 지도부고요. 그렇다면 당의 어떤 시민운동을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당대표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푸는 집단은 아니니까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고 민생이고 헌법 가치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굳이 반응하는 것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네. 그건 당정에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당원과 국민들께서 좀 판단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마침 화면에 형광펜으로 좀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고 또 아까 먼저 화면에선 정상배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네. 아마 본인한테 물어봤으면 또 직접 해석하라고 했겠습니다만은 이런 정상배들 어떻게 좀 해석이 되나요? 일각에서 또 윤핵관 얘기도 나오는데. 뭐 정치 여의도 정치의 그냥 전체적인 것을 아마 비판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카메라 있을 때 없을 때 또 네. 실제로 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좀 표현하는 것에서 본인이 1년 동안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네. 그 과정을 좀 투영된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좀 대표께서 이런 과정을 좀 SNS에 올리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괜히 당원들과 국민들께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미 당원분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당정을 위해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당대표의 책무에 대해서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당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하신 거네요. 네. 자, 당원 얘기하셨는데 당원 게시판에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원성, 불만이 뭡니까? 아무래도 많은 2030, 40의 당원분들께서 좀 네. 당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당을 위해서 쓴소리하는 것이 네. 민주당과 달라지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사태라든지 네. 문재인 정권이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쓴소리를 못 냈고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586 앵무새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젊은 당원분들과 젊은 정치인들이
쓴소리, 옳은 소리를 냈는데 네. 이것을 이제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좀 당황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인식을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준석 대표와 이 문자 논란이 뭐 시간이 많이 흐른 건 아닙니다만 소통하셨나요? 뭐 문자든 전화든? 뭐 어제 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어제 이후로 또 대표랑 이것과 관련해서 뭐 연락을 주고받고 하진 않았습니다. 연락을 뭐 주고받은 걸 들었다는 얘기도 혹시 이준석 대표의 이 SNS 반응 말고는 따로 뭐 들으신 언론 거 없으세요? 보도를 통해서 대표가 기자분들께 뭐 네. 이모티콘을 보냈다라는 언론 기사를 접했고요. 뭐 그것 외에는 저도 따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준비하시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아까 대통령실의 조은지 기자가 전해준 대로 대통령실도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오해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확대 해석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반응을 내놓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덕담이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홍보수석께서 표현하는 것이 부분도 어쨌든 이 사태를 사건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좀 진화할 필요가 있는 분이니까 원론적인 표현을 쓰셨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는 대통령실 참모분들에게 좀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한전된 정보로 잘못된 인식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네. 그러면 대통령 참모, 뭐 대변인이라든지 수석들이 참모들이 과연 당대표나 당 지도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를 하길래 대통령께서 저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참모들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을 드리고 싶고요. 제발 참모분들께서 대통령께 직언을 할 줄 알고 또 상황을 직설해서 직접적으로 제대로 좀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그럼 지금 최근에 어떤 당대표에 대한 내부 총질 인식 같은 경우는 대통령보다도 참모들의 어떤 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그런 과정을 판단하는 데는 대통령실 내부 보고 같은 것이 좀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것을 보고를 하는 관계 참모분들께서 제발 좀 상황을 현실적으로 좀 숨김없이 거짓 없이 좀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잘 보고하고 대통령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년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뭐 스페인 나토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잘못된 대응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참모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정말 제대로 대통령 잘 모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번 문자 파문 이후 지난번 또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한 또 권성동 직무대행의 어떤 발언 논란 이후 이른바 권성동 리스크가 당내에서 좀 부각되는 모습인데 일단 이번 파동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초점을 권성동 직무대행에 맞춰봤을 때 지금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지금 대국민 사과가 3번 정도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최고위원이신데 지금의 어떤 아까도 이준석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하셨습니다만 권성동 직무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번 사건이 권성동 직무대행께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뭐 피해 가실 수는 없을 겁니다. 어제 SNS 글도 올리셨고 물론 저는 그 글도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만 오늘 백브리핑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분들께 사과를 하셨고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사과는 본인께서도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뭐 당정의 안정을 늘 강조하셨던 분인데 본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당정에 혼란을 끼쳐서 본인도 아마 좀 걱정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요. 직무대행께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시되 지금 당정의 안정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정의 안정을 위해서 직무대행의 어떤 책무도 중요한 거니까요. 대표 직무대행께서 좀 역할을 더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당 최고위원으로서 많이 돕겠습니다. 네, 아까 좀 당황스럽다고 했던 대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에서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뭐 직무대행께서는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에 기초한 여당의 국민의힘의 원내 대표이자 저희 당대표 직무대행의 위치인데 발화 주체는 대통령인데 이것을 직무대행께서 해석해서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저는 비판받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직무대행께서도 지금 당정의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더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사과하시고 당원분들과 좀 만남의 자리를 더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과와 소통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또 뭐 비대위로 좀 나아간 진전된 논의도 있던데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나 조기전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대안적으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대안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 빨리 안정화를 이루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도 나오셔서 쓴소리하고 계십니다만 당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허무하다, 지친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당 대변인들도 실망감을 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네. 네.
당내 많은 목소리는? 뭐 당 게시판을 비롯해서 당 대변인이나 아니면 당내 젊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워하고 네. 또 지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대선 과정에서 당 대변인이나 당 젊은 정치인들 정말 많이 노력하고 네. 당정을 위해서 쓴 소리, 옳은 소리 정말 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반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을 표하는 것 같고요. 네. 왜 저희 막스 베버가 늘 말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젊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지치기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당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목소리 더 이럴 때일수록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윤핵관의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 내치기 혹은 윤심이 작용된 게 확인된 거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정황적인 판단을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게다가 JTBC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단지 저 텔레그램의 사진 한 장만으로 한정된 정보로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글쎄요, 저는 뭐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 내에서는 어떤 내부 총질 메시지가 조금 더 주목되겠습니다만 당 바깥에서 보면 또 어떤 점이 눈에 띄냐면 우리 당도 잘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도 또 이제 눈에 띄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 당도 잘하고 있다. 아무래도 당대표가 사고를 당하고 그 윤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를 당한 이후에 네. 사실 당이 많이 좀 어수선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당 지도부를 말씀하신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은 있고요. 예, 앞으로 뭐 경찰국 문제라든지 지금 대정부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당정이 좀 국민들께 어렵잖아요. 경제 위기에 정말 민생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이 없었으면 경찰국 문제도 있었고 또 탈북 어민 북송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를테면 좀 묻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사실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됐습니다만 지지율 성적표가 초라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당도 잘하고 있네요라는 문자와 좀 맞물리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요. 저는 당 지지율, 당정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위기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 많은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위기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지율 언젠가 올라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인 것을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원 모두가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되고요. 네. 저희가 또 지도부가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내일 최고위원회에 있을 텐데 권성동 직무대행 만나시면 질문하실 겁니까? 내일 최고위원회가 저희가 그 진수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일정이 미정입니다. 안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열린다면 어떤 질문하실 건가요? 직무대행께서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말씀하시면서 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줄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더 말씀을 많이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당원분들께 사과의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최고위원 또 회의 열리면 혹시라도 열리면 속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IMF는 7월 수정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 4월의 2.5%보다 낮은 2.3%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엔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전 세계가 곧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긴축 정책을 시작했으면 물가를 잡을 때까지 진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에 비해 한층 비관적인 수정 보고서를 내놓은 IMF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outlook is darkened significantly since April. The world may soon be teetering on the edge of a global recession, only 2 years after the last one.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 나타난 많은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세계 금융 상황의 긴축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중국의 성장 저하가 예상보다 더 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린차스 수석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움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긴축에 나선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그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inflation at current levels represent a clear risk for current and future macroeconomic stability, and bringing it back to central bank targets should be the top priority for policymakers. IMF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월 전망치보다 2.5%포인트 오른 마이너스 6.0%로 조정했습니다. 고린차스 수석은 금융 부문을 안정시키려는 러시아의 조처가 경제 지탱에 도움을 줬고 전망치를 소폭 상향하는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속에 여름철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감자 도매 가격은 20kg당 41,46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0.7% 비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토마토는 5kg에 23,340원으로 한 달 전보다는 74% 비싸고 1년 전과 비교하면 90% 올랐습니다. 최근 외식비 급등 속에 버거킹이 오는 29일부터 4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5%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와퍼는 6,400원에서 6,900원으로, 롱치킨 버거는 4,4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됩니다. 와퍼는 지난 1월 6,100원에서 6개월 새 800원이 오르게 됐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올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앞으로 제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상반기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힌 기업은 49%였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하반기에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는 기업은 63%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소비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습니다. 최대폭으로 뛰었던 전달보다 오름폭이 더 컸고 수치 자체로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올라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그에 맞춰 물가가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4%를 넘는 이 상황은 경기와 관련 없이 물가부터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면 소비 심리는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소비 심리 지수는 86으로 지난달보다 1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인데 비관적 심리가 더 커진 겁니다. 특히 생활 형편과 전망, 가계 수입 전망과 경기 전망 등 소비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한 달 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의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인 구매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서 수요가 위축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긴축적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수요를 위축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만 크게 올린 채 물가는 잡지 못하고 소비 심리만 위축시킨다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렇게 무섭게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이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내 경제 상황 그리고 내일 발표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게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연준이 어떻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세 가지 크게 짚겠는데 뭐 다 연결돼 있긴 합니다만, 자, 먼저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 전망치가 역대 최고고 또 그 폭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참여자들이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1년 뒤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이게 4.7%,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었고요. 뭐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것은 인플레,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기대 인플레가 저렇게 높아버리면 만에 하나 형 상황에서 이제 유가를 잡았다 쳐도 불씨를 남게 되는 겁니다. 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유가 잡았어, 곡물 잡았어 하더라도 또 다른 상황에서 뭔가 조금만 들쑤시는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물가가 다시 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책무 중에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다라고 할 때는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저 기대 인플레를 꺾으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여러 번 출연하시면서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강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아랐다는 거는 또 다시 악순환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매우 크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곡물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높아버리면 가령 물가를 안 올릴 사람들도 일단 올려놓고 보게 되고요. 또 하나가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가죠. 야, 이거 인플레는 계속될 거야라는 기대가 있다면 경제 참여자들은 뭘 해도 항상 물가를 올리는 쪽으로 반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물론 이번 통계가 이제 직전에 0.5%포인트 빅스텝을 밟기 전에 나온 설문조사라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의도대로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기대 인플레도 꺾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 기사 제목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물가 정점은 언제? 모르겠다. 물가 정점이 언제인가? 이런 이제 제목이 많았는데 여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돌발 변수가 없는다는 가정하에선 9월 혹은 늦으면 10월에 정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뭐 쉽지 않겠습니다. 저는 좀 낙관하는 뭐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작점은 국제유가 급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유가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9월, 10월 갔다 되면 실질적으로 공급 사이드에서는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럼 유가가 꺾이면 인플레도 서서히 꺾이게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바라봤지만 실은 통화정책의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로 바라봤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또 이코노미스트 중에서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9월, 10월의 인플레이션 정점론은 역시 경제부총리로서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발언도 함께 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료적인 시각일 뿐이지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플레를 글쎄요 아직까지 뭐 피크아웃을 쳤다라는 그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정점을 치냐 안 치냐가 왜 관건인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가 정점을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뒤따라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문제는 금리를 올려도 물가를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도대체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걱정이잖아요. 금리가 뭐 2%, 3%, 4%, 5%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수와 경기가 망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이기 때문에 그럼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추느냐? 정점이 나오면 긴축이 멈췄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경제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정점을 기대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뭐 한 번 정도는 꺾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낙관하거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찬바람이 불면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때는 아닌가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네,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지금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직 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기준금리 인상이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과연 어디까지 올랐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을 수가 있을까? 경제 참여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일단 이 포인트에 있어서는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방향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 지금 우리가 2.25%인 건데 여기로서는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도 우리도 한 3%대의 기준금리는 연내에 볼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인플레와 기대 인플레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또 미국의 기준금리 얘기를 해야 될 해야 텐데 되겠죠. 네. 네, 지금 보면 6월에 이어서 7월도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두 가지 가정과 예상이죠.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와 한 번에 1%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어. 이것 또한 전망이 20% 이상은 됩니다. 네, 뭐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고 점보 스텝, 빅 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든 0.75든 1%포인트든 내일 새벽에 미국이 올리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선은 2.5%가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2.25%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기술적으로든 미국이 훨씬 더 기준금리가 높게 되는 한미 금리 역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시장은 0.75, 그러니까 75bp를 예상을 하고 포인트는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메시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 포인트를 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연준의 행보라는 건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호락호락한 메시지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 잡는 게 급선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0.75든 1도 올리고 나서 뭐 인플레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라면 아직 뭐 경제 펀더멘탈은 버틸만하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 뭐 이 정도의 코멘트 정도를 가장 지금 노멀하게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뚜껑을 열고 그러면 봐야죠. 호락호락한 건 어떤 메시지인가요? 이제 뭐 다 된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에 온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뭐 9월부터는 뭐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겠다. 실은 이런 발언은 과거의 파월은 기대를 했어도요. 네. 지금의 저런 파월한테선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제 금리 역전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뭐 상황이 될 텐데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내일부터는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뭐 앞서 계속 뭐 정철집 평론가님도 그렇고 금리 역전이 되면 외화가 빠져나갈 것이다 네.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하는 분위기도 좀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금리 역전 이후에 과연 이제 외국인 자본이겠죠. 이 달러 자금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 일단 최근에 보면 세 차례 금리 역전 기간이 있었습니다. 뭐 99년부터 2000년대 초반이 있었고요. 2005년부터 2007년 구간이 있었고 가장 가까웠던 게 이제 2018년부터 2020년 이 구간에서는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았었는데 이때의 외국인 자금 추이 크게 보면 채권과 주식 뭐 두 개를 플러스를 놓고 보면 네. 역전된 이후부터는 유입이 됐어요, 오히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지? 물론 주식은 따로 놓고 보면 유출도 됐다가 유입도 됐다고 하는데 채권, 주식 합쳐 보면 세 번 다 모두 유입이 됐었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네. 가령 올해도 놓고 보면은요. 이제 금리 역전이 곧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올 상반기의 자금을 보십시오. 이미 외국인들은 채권이나 주식에서 벌써 주식에서는 17조를 먼저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리 역전 이후를 볼 게 아니라 실은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이 금리 역전 이전에 예. 금리 역전이 될 줄 알고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금리 역전이 되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자금이 들어왔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실질적으로 금리 역전이 자본 유입이야 유출이야 뭐 이런 부분은 그런 통계에 담긴 좀 속내를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뭐 이런 유입이 되냐 유출이 되냐라는 것은 대한민국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뭐 우선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과거 3번에 있어서 유입이 됐다고 해서 이번에도 유입이라고는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대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금리 역전이 되고 나서 적어도 2주 이상 한 달간은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계 자금 동향은 글쎄요. 당국은 뭐 매일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이번엔 경제 성장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려잡았거든요. 네. 한마디로 전망이 좀 어둡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내려잡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라면 IMF는 한 내년께에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것이 아니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 이번 메시지는 경기 침체 피하기 쉽지 않겠다까지 나오는데요. 쉽지 않겠다는데 낮춘 게요. 보통 이런 I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전망을 하는데요. 작년에 최초로 올해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던 게 6.1%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죠, 계속. 네. 4.4로 낮췄다가 3.6으로 낮췄다가 이번에 3.2까지 낮추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도 지금 2.3까지 하향 조정을 하게 된 건데요. 네. 뭐 이유야 늘 많이 들었던 우크라이나 사태, 높은 인플레이션에 중국의 코로나 관련한 경제 봉쇄 뭐 이 세 가지를 성장 둔화를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하나 지금 표에 나오는 것 중에 주목해 볼 분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올해 3%대 성장을 잡았는데요. 중국은 뭐 빠오치, 빠오류 못해도 7% 성장, 못해도 6% 성장의 나라인데 목표는 5.5로 잡았고요. 정부는 지금 3%대를 IMF가 잡았다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한 중국이 차지하는 입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의 침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로 러시아가 6%가 나와 있는데 저 부분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 이제 전쟁 때문에 러시아도 피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큰 틀에서의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정부나 한국은행 기존 전망치보다 IMF 지금 낮게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난 2분기에는 0.7% 성장해서 뭐 선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나왔을 때 보고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당시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를 봉쇄시켰던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일선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도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상하이 항구가 막혀 있었으니까 그 수출도 나빴지 않습니까? 네.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분기 성장률 0.7이 나왔는가?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 막 하고 있지만 그때 돌아보면 좀 사람들이 굉장히 보복 소비라든가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소비가 크게 올라가면서 수출 부분들을 상쇄하고 0.7까지 끌어올려왔는데 중요한 건 3분기잖아요. 근데 3분기에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지금 믿을 부분은 또 오히려 민간 소비밖에는 없거든요. 수출이라는 것이 뭐 비용 부담도 있고 중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7% 성장을 보고는 있지만 글쎄요, IMF의 2.3%의 경제 성장이 훨씬 더 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당장은 미국의 내일 기준금리 인상 결정 폭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지난 4월 이후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유증상자에게 휴가를,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권고하는 등 자율 방역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285명입니다. 어제보다 900여 명 늘어 10만 명을 넘었는데요. 10만 명을 넘기기는 지난 4월 20일 이후 14주 만입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1배, 2주 전보다는 2.49배 증가하는 데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했습니다. 재유행 확산세를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국내 발생이 99,753명, 해외 유입 사례가 532명입니다. 해외 유입 건수가 500명을 넘기기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달 입국자 격리 면제 이후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 유입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명 늘어난 177명, 사망자는 25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7월 셋째 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2, 3주 정도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정부가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이번 재유행 파고를 일률적인 거리두기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휴가 복귀 시 선제적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성이 낮은 회의와 출장을 자제하고 비대면 회의를 우선 활용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심 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공고하고 가족 돌봄 휴가자의 경우엔 하루 5만 원씩 최대 열흘까지 긴급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학원에 대해선 원격 수업 전환과 단체 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선 방문객과 종사자에 대한 방역 관리와 안전한 휴식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올해 5월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5월 사망자 수는 28,800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해 사망자 수와 증가폭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월 출생아 수는 8.8% 감소하면서 동월 기준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국내 인구는 31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통일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한동안 잠잠했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다른 부처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통일부와 과기부. 검찰이 오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관 비서실 등에서 소속 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도 포함됐습니다. 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산업부 사건과 성격이 비슷한 과기부, 통일부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9년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을 접수한 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또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지난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강압적으로 사퇴했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고발 접수 3년 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재개했지만 지난달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참고인 조사 외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통일부와 과기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다른 부채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수상한 외환 거래가 발견되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애초 알려진 건 2조 원 가량이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상 거래는 대부분 가상자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한 건 지난달 말입니다. 일부 지점에서 막대한 자금이 송금됐다는 거였는데요. 당시 은행이 보고한 규모는 우리은행 1개 지점에서 9천억 원, 신한은행 2개 지점에서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상한 거래 규모는 더 컸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서 1조 6천억 원, 신한은행 11개 지점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모두 4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거래 대부분은 가상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습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받은 자금을 무역 법인으로 옮긴 뒤 수입 대금 지급 같은 명목으로 외국 법인으로 송금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업체는 22곳이 관련돼 있었는데 특히 법인끼리 대표가 같거나 친인척 같은 특수 관계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반 동안 이루어진 대규모 외환 거래를 조사해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은행에 요청했는데요. 전체 규모는 5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가량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조사가 속도를 낼수록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에 나서겠다며 외환 업무와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군이 공군 20 전투비행단에서 사망한 여 부사관 강모 하사에게 고 이해람 중사가 썼던 관사를 사전 설명 없이 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그동안 비워놨던 고 이해람 중사의 관사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고 강하사에게 배정했고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고인이 주변에 고충을 토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하사가 남긴 유서에는 관사 입주를 후회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군 생활 중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하고 상사와 운전 관련 갈등을 겪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씨는 출석 전 취재진에게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면서 김 여사가 줄리 예명을 가졌을 때 2년에 걸쳐 여러 번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를 유출한 고등학생 2명이 중간고사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답안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 등은 중간고사에서도 교사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 답안지를 유출한 뒤 삭제하고 기말고사 시험 전에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2층과 4층, 별관 교무실 3곳의 외벽과 난간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달아난 남성이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37살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경찰관 1명과 바깥으로 나간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A씨는 7시간 뒤인 오전 10시 50분쯤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서 체포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덕적도 앞바다에 30대 남성 A씨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출동해 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A씨를 인근 보건소로 이송했고 저체온증 말고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강도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동료 수영자를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유족은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또 무기징역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료 수영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7살 무기수 이모 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수영자를 성추행하고 둔기와 손발 등으로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기까지도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교도관이나 의료진을 부르기는커녕 다른 수영자들에게 망을 보게 한 뒤 내버려두는 등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이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사람을 살해한 점으로 미뤄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거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장기간 참담한 고통을 겪었고 유족도 평생 고통받아야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와 폭행 혐의 등만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기수는 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해도 또 무기징역 받으면 되겠네. 계속 무기징역이야.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교도소 교도관들 또한 같은 공범이고. 유족들은 항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글로벌 카페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폭로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앞서 관련 의혹을 오랫동안 취재해 왔었는데요. 스타벅스가 가방 성분 검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벤트를 진행했고 이벤트 도중에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내용을 취재한 황윤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문제의 가방이 이 가방인가 봐요. 네, 스타벅스에서는 이 가방을 서머 캐리백이라고 부르고 한정판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신제품을 포함해서 음료 17잔을 마신 뒤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도장을 다 모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달 초 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입수해 취재에 착수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가방은 최초 제보자께서 저희 취재팀에게 직접 보내주신 겁니다. 이 가방이 제보자가 맞습니다. 제공한 가방이군요. 네, 지금도 옆에 있으니까 냄새가 미약하게나마 나고 있는데요. 취재 당시 가방을 가까이 대고 저도 냄새를 좀 자세히 맡아봤는데 좀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가방 말고도 직접 쿠폰을 모아서 가방을 받아보기도 하고 중고 거래를 통해서 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같은 냄새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황 기자도 말했습니다만 직접 쿠폰을 모아서라고 했거든요. 이거 하나 받으려면 사실 음료를 17잔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대담을 나누면서도 냄새가 나는 게 조금씩 느껴지고 냄새가 있는데 나나요? 지금 조금 냄새가 좀 납니다. 이 실제로 취재진이 직접 성분에 대해서 검사 의뢰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시험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국가공인 시험기관 중 가장 빠르게 이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난 18일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었는데요. 며칠 만에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맡긴 사이에 이 연구원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스타벅스에서 나눠준 가방에서 포름알데히드, 그러니까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해당 글이 기사화가 되고 스타벅스가 진화에 나서면서 부담을 느낀 연구소 측이 저희 취재진에게 더는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던 겁니다. 당시 연구소 관계자의 입장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판단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TN 취재 결과 이 연구소는 최근 스타벅스 가방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일부 가방에서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요. 그 불쾌하게 매캐한 냄새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그런 물질입니다. 네. 자, 그럼 YTN 취재진이 의뢰하기 전에 진행된 검사는 스타벅스가 의뢰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납품업체가 했던 건데요. 스타벅스는 이미 지난 3일쯤에 가방에서 냄새가 나고 원인이 유해 성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납품업체인 A사에게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납품업체인 A사는 여러 곳에 가방 샘플을 맡겨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검사를 맡겼던 그 연구소였고요. 검사 결과 일부 가방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이 됐던 겁니다. 이 부분도 연구소 관계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일정 부서가 해당하는 그 업체랑 거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명확하게 말씀드린 건 검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스타벅스가 유해 성분 가능성을 눈치를 채고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가방을 나눠주는 이벤트 기간이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행사 기간에 스타벅스가 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납품업체가 연구소 여러 곳에 의뢰한 검사 결과는 네. 이벤트 기간에도 속속 도착을 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벤트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에는 최종 시험 결과까지 종합해서 스타벅스 측에 포름알데히드 검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인터넷에 관련 글이 올라오고 파문이 커진 뒤에야 지난 23일 가방을 음료로 교환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열흘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와 별도로 스타벅스가 이벤트 시작 전 유해 성분 정황을 알 수 있었던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가방 납품업체 A사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공장에서 가방을 생산해 이벤트 직전인 지난 4월 스타벅스에 납품을 했었는데요. 당시 스타벅스는 성분 분석 검사서가 포함된 문서들을 일부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타벅스가 꼼꼼하게 사전 검수를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네. 가방 음료를 교환해 준다고 했는데 17잔 먹어야지 가방 주는 건데 음료 교환은 17잔 주는 건 아니죠? 한 잔 정도 주는 겁니까? 3잔 정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됐는데 스타벅스는 왜 발표를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했던 겁니까? 네, 가방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가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수 조치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의 가정용 섬유 제품 부속서를 보면 유해물질 안전 요건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내의와 외의, 침구류 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가방 같은 액세서리류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속옷 같은 네이나 블라우스, 와이셔츠, 코트의 허용 기준치들도 각각 다 달랐는데요. 스타벅스는 가방에 대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포름알데히드 수치를 공개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스타벅스 앱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현행법상으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라는 말이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자, 스타벅스 측의 조치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스타벅스 측은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가방들을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맡겨서 다시 성분 검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앞서 납품업체를 통한 성분 검사 결과는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다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일부 시험 결과가 도착한 거로 밝혀졌는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또 교환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다음 달 말까지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내부적으로 교환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내일쯤 가방 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응 계획도 밝힐 계획입니다. 네, 썸머 캐리백이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가방이 돼버렸네요. 네, 혹시 후속 취재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네,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일보 황윤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틀 전 신인 골퍼 윤이나 선수가 한 달 전 있었던 자신의 규정 위반을 뒤늦게 자진 신고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사실상 자진 신고가 아니라 부정이 발각돼 등 떠밀린 실토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선수를 지도한 코치와 부모가 현장에서 부정 행위를 알았는데도 바로잡지 않고 계속 경기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300야드 장타신인 윤이나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소속사의 해명글입니다. 대한골프협회에 남의 공을 친 이른바 5구 플레이를 자진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심 고백으로 보였던 자진신고는 알고 보니 등 떠밀린 실토였습니다. 윤이나 선수가 남의 공을 치는 규칙 위반을 하고도 모른 척했다는 입소문이 퍼졌고 다른 선수 부모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더 버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항복한 겁니다. 당시 15번 홀 퍼팅 전 캐디가 분명히 실격당할 수 있다고 규정을 알려줬지만 윤이나는 그대로 퍼팅을 했고 다음 홀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난에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큰 윤이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 어차피 컷탈락했고 대한골프협회 측이랑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더 심각한 문제는 선수 코치와 부모의 태도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코치까지 역임했고 현재 모 골프단 단장이기도 한 이 코치는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제자의 부정행위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역시 함께 있던 부모도 순간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딸이 중징계를 받게 될지도 모를 비양심적인 선택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16건에서는 다 알았지, 3명이 다. 선수가 잘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짜부가 어린애한테 맡겨버리면. 여전히 스포츠계를 지배하고 있는 성적지상주의가 이제 막 피어나는 재능 많은 선수를 심각한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부정행위 과정이 드러나면서 곧 소집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11년 만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황선우가 대한수영연맹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황선우는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을 겸한 포상금 전달식에 참석해 열심히 훈련한 만큼 결과가 나와 뜻깊고 포상금을 받게 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 선수권 은메달을 딴 우상혁 선수에게 축하를 건네며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함께 금메달을 도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성적 부진에 항의하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서울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습니다. 롯데 팬들은 지난 3년 동안 성민규 단장은 무능함을 드러냈고 레리 서튼 감독은 비상식적인 경기 운용을 해왔다며 구단주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와중에 갑자기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경찰대 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되어 오긴 했지만 하필 경찰 조직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경찰 분열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경회의는 특정 세력이 주도했고 쿠데타와 비슷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회의 이후 내놓은 말입니다. 쿠데타 발언 이후 경찰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는 와중에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위부터 시작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출발선상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를 달고 예전엔 파출소장이나 일선경찰서 팀장급으로 배치됐는데 몇 년 전부턴 그보다 낮은 팀원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현재 순경이 경위까지 승진하려면 보통 7에서 10년, 근속만으로 승진할 경우 15년 6개월이라 경찰대 출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건 사실입니다. 경찰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 2,400여 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3,200여 명으로 2.5% 수준. 하지만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60% 이상, 이보다 더 높은 경무관은 73% 이상이 모두 경찰대 출신입니다. 경무관 이상 계급까지 진급한 비경찰대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경찰대 개혁은 주요 과제였습니다. 문제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 시점입니다. 경찰국 신설 반발을 주도한 세력을 경찰대 출신들로 규정하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당시 회의 참석자 대부분도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고요. 특정 출신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대 개혁 발언 이후 이 장관의 발언이 경찰 조직을 흔들려는 갈라치기 시도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한 게 아닌 경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얘기 나왔을 때 경감이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에서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지요. 총경들 회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쿠데타 발언에 이어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중요한 국면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음 달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리고 경찰대 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역점 사업으로 진행했던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사업지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재개발 방식도 새로 포함합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줘서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 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은 기존 정책을 사실상 뜯어고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사업 유형이 달라집니다. 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혁신지구까지 5개 사업 유형이 경제재생, 지역 특화재생 2개로 바뀝니다. 국토부는 기존 분류 방식이 차별성이 크지 않다면서 통폐합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업지 규모도 줄어듭니다. 지난 정부는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는데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는 40여 곳입니다. 국토부는 오히려 한 곳당 투입하는 예산은 늘어난다며 집중 지원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선정했던 사업지라도 해마다 실적을 평가해서 부진할 경우 지원 예산을 깎습니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던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국정과제 38번 내용에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메가시티 조성이라든가 강소도시 낙후 지역 육성에 이런 혁신지구 사업과 특화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는가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수정도 예고하는 등 강화했던 규제도 잇따라 풀고 있습니다. 8월 말 발표를 앞둔 주택 20만 호 이상 공급 계획도 지난 정부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러시아가 최근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를 20%로 줄이는 등 유럽연합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사용량을 자발적으로 1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를 15%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각국 평균 천연가스 소비량의 15%를 줄이게 됩니다. EU 상당수의 나라가 의무 감축에 반발하자 자발적 감축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돼도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radual saving during the following months will ensure we have enough gas. We will not allow Russia to threaten our security. 앞서 러시아는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이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를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I think it's clear that Russia is using the gas flow as leverage. Specifically, it seems that Moscow does not want its major European customers.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일부러 유럽의 겨울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We need to do this as quickly as we can, and of course we support the European Commission decision on this issue and this urgent decision on the upcoming winter. 이스탄불에 설치된 곡물 수출 공동조정센터는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UN, 튀르키예 등 협상 주체들은 흑해의 안전 항로를 마련하고 선박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미콜라이오 등 남부 해안 지역에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연달아 두 번째 항만 도시를 공격하면서 합의를 둘러싼 위기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중 간의 갈등의 파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곧 있을 바이든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의 화상 회담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침공을 가정한 타이완 방어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군함에 올라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展现了中华民国国军保家卫国的能力和决心。我们一起继续努力，守护家园。 중국은 곧장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와 초계기를 보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과 맞물려 잔뜩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台湾妄想在军事上对抗中国，就如同螳臂挡车。 미국 쪽에서도 항모 전단을 동원해 펠로시 엄호에 나설 거란 말이 나왔습니다. 미 합참 의장에 이어 국방부 관료도 최근 중국의 군사 행동이 도를 넘었다며 잇따라 경고했습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중 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이후 첫 대면 외교에서 남중국해 국가와 손잡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미국의 포위 전략과 중국의 돌파 시도, 군사와 외교를 넘나드는 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화상회담에서 평화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한국전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에선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행사가 있었는데 저마다 절절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전합니다. 70년 전 낯선 땅 한국에서 숨진 혈육의 이름을 찾는 가족들. 이름 한자 한자 매만져보고 사진으로도 담습니다. 종이를 덧대 탁본을 떠 고이 간직하기도 합니다.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새롭게 세워진 추모의 벽에 전사자 유가족 500여 명이 찾았습니다. 공식 개막식 하루 전날 먼저 유가족들을 불러 공개 행사를 연 겁니다. 참전 당시 19살이었던 오빠의 유고를 아직 찾지 못한 자넬 씨는 추모의 벽의 의미가 더 각별합니다. This is basically our final resting place. This is their grave that we get to come to visit because we don't have any place to go and visit our family member. 전쟁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추모비를 세워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It's beautifully done and the great appreciation for the support that we got from the Republic of Korea. 여기 화강암판 130m에 빼곡하게 새겨진 한국전 전사자 4만 3천 명의 이름 가운데는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천 명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신희 씨는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3년 1월 휴가 나온 아버지와 찍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을 들고 추모의 벽을 찾았습니다. 세계 중심지인 여기에 그래도 이름이 각인됐다는 거는 뭐 저로서도 가문의 영광이고 아버지한테도 참 혼을 풀어준다 그래야 되나요? 공식 개막 행사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오늘 웹사이트를 통해 1단계로 K2 전차 180대를 도입하고 2단계로 현지화한 모델인 K2PL 800대 이상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서 총 48대를 인도받는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K9 자주포는 1단계로 48문을 수입할 예정이며 그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연내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도 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전국 노병대회를 열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명절에 즈음해 온 나라 인민의 숭고한 경의와 열렬한 축하 속에 제8차 전국 노병대회가 어제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덕훈과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행사장 앞자리인 주석단에 앉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김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최근 유사시 항공전력을 이용해 전방으로 물자를 신속하게 보급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은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한미 해병대 연합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훈련 K-맵을 진행해 슈퍼 스텔리언 헬기 급유와 물자 수송 등을 연습했다면서 사진 8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포항 해병 1사단에서 진행이 된 훈련에는 우리 측 해병대 병력 30여 명과 마리논 헬기가 참여했고 또 미 측 해병대는 장병 90여 명과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또 치누크 헬기, 슈퍼 스텔리언 헬기 등이 투입됐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33.4도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의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영서와 충남,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3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3도, 대전 33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고요.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